그러면은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일단 답만 받아 적고 집에서 다시 풀어봐. 알겠죠? 자,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그쪽이야. 자, 틀린 사람은 몇 번 걸려서 틀렸나 바로 이야기하시고. 자,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도 3번 이건 같이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교류 분석 이론. 자,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틀린 거 없나요? 몇 번? 저 앞에 거, 뒤에 거, 잠깐만. 그러면 도덕적 갈등에서 2번, 2번 몇 번 골랐니? 3번. 3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야. 네, 5번 골랐어요. 5번. 자, 기억은 이제 도덕적 원칙주의고, 니은은 이제 자유주의였지. 이제 도덕적 원칙주의는 뭐였어? 이제 인간의 어떤 경험에 앞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는 쪽이고, 니은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상위 원리, 이를테면 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원칙주의자들은 어차피 뭐가 선하고 악한지는 정해져 있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 선한 걸 따르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자유주의자들은 상위 원리, 이를테면 법 같은 걸 만들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자, 그럼 3번에 뭐가 틀렸느냐?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봐. 그 기억이야 뭐 어차피 뭐가 선하고 악한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니은 자유주의 입장도 뭐야?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공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상위 원리, 법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걸 우선순위로 하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교류 분석 이론에선 뭐 틀려서? 1번에 몇 번? 1번. 자, 이론이 정립된 과정을 소개했다라고 하면은 교류 분석 이론이 뭐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고, 자아 상태나 스트로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의가 됐나, 그런 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립된 과정 소개가 없고, 이제 3번 이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 그러니까 교류 분석 이론이 화제였잖아.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아 상태랑 스트로크를 먼저 이해된다라고 화제를 소개했잖아. 그래서 화제 파악이 중요하고, 화제만 이제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틀리냐 맞추느냐가 아니라 10초 안에 이제 니네가 가져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론이 지니는 의의는, 보통 의의 이런 거는 선생님이 실전에서 밑줄 안 친댔지. 왜? 보통 의의는 맨 끝 문단에 나와. 맨 마지막 문장 보니까 의의가 있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나머지는 괜찮고? 그러면 이번에는 경제학에서의 실업. 자, 틀리면 바로 얘기해. 자, 1번에 3번, 2번에 5번, 그리고 3번도 5번 같이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숙제는 해결이 됐고, 이제 법률 행위로서의 계약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역시 이제 첫 문단에서 화제를 찾는 건 물론이고, 자, 이제 저번 주에도 계속 니네가 이런 거를 써먹으면서 빨리 니네 거를 만들어야 된댔어. 경제, 과학, 기술 지문에서는 이제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 공식, 그림, 도표, 함수 이런 거 보이면 무조건 3점짜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리를 하거나 체크를 하거나 메모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 분석이나 과정 같은 경우에도 2점짜리가 이제 출제되니까 이쪽 영역의 지문을 볼 때 요런 거를 보이면은 내가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니네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댔어?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니네가 숙제를 하고 모의고사를 풀고 하는 과정에서 써먹어야 니네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와서 풀라는 거고, 안 푼 친구들은
와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화제 한번 찾아보자. 자, 첫 문단 선생님이 읽어볼게.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계약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평소에 니네가 뭐 6시에 족대리 앞에서 만나 뭐 이런 거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니네가 어디 통신사에 가서 핸드폰을 새로 개통을 해. 그러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한 예로 예시를 하네. 매매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라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 이제 법률지문도 그렇고 이제 글 전체에서 선생님이 이제 법률지문 같은 경우에는 늘 뭐를 이제 눈여겨보랬어? 예외가 존재하는가 눈여겨보랬지? 예외가 있으면 법률 지문은 무조건 3점짜리야. 법률 지문에서 예외가 나오면 그건 3점짜리 문제랑 직결되고 보통 이걸 찾아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문제랑 단순히 직결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답이랑 직결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법률 지문을 보다가 다만 혹은 뭐뭐한 경우에는 이런 말들이 이제 보이면은 지금 예외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선 반드시 3점짜리 문제가 나오거나 답이 결정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뭐야? 자, 그러면 이미 뭐 선생님 걸 띄었으니까 이제 화제는 사실 첫 문단에서 이제 나왔죠. 계약이 이 글의 이제 화제겠지. 자, 그래서 계약이 뭔지 뭐 일상의 약속과 뭔가 다른지 그 정도는 이제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에 이제 밑줄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당근 거래를 한다고 치자고 그때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법률 지문이 어려운 거랬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 어려운 단어 뜻이 뭔지 몰라갖고 문장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붙잡고 있지 말고 체크해놓고 과감히 이제 넘어가랬지. 그랬다가 문제에서 뭔가 물어보면 빠르게 니네가 체크한 부분을 찾아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다행인 거고. 그래서 늘 모르는 말들 있으면은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용어가 너무 헷갈려갖고 문장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껄끄럽다. 그럴 때는 이제 니네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런 거를 대체해 줄 필요가 있어. 매도인은 쉽게 말하면 뭐야? 니네가 당근 거래를 하는데 매도인 파는 놈이죠. 그럼 매수인은 뭐겠어? 사는 놈이 되겠지. 이런 거를 니네가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이제 글을 읽어주면은 문제를 푸는데도 이제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래서 파는 놈이 사는 놈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 이제 니네가 당근을 통해서 뭐 아이폰을 사기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파는 놈이 니네한테 아이폰을 이전해야 될 의무를 진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아이폰 니 가져갔으니까 돈 내놔라. 그 권리가 생겨. 반대로 사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돈을 줄 의무가 생기고 아이폰을 받아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겠지.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권리와 의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률 효과로서 이제 지켜야 되는 계약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니네가 당근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일종의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있어. 저 그거 살게요. 뭐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자, 지금 우리한테 모르는 용어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용어에 관해서 뭔가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채권 A 체크를 해놓고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채무 B 체크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정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이라 파악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체크해보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 예를 들어 뭐 갑이 을한테 돈을 꿨어. 그러면 그 돈을 갚아? 그걸 변제라고 하는 거야. 혹은 니네가 이제 당근에서 아이폰을 샀어. 그래서 니네가 그 대금을 지급해. 그게 변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법률 지문은 항상 예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지문에서 특히 저번에 배운 뭐 인문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 예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통째로 날릴 수도 있지만 법률 지문이나 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예시 자체가 중심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읽어줘야 돼. 자,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 을이 그림을 파는 놈이니까. 자,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도 니네가 상식적으로 동산,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 돼. 자, 우리들의 재산 중에 이런 그림이나 아이폰 같은 거 니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동산이야. 반면에 너희 뭐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 안 움직이죠. 그런 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복덕방에 부동산이라고 써져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재산인 동산을 이제 채권이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지. 자,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돈으로 지급했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해도 을은 인도를 해주지 않았다. 아, 이게 당근 거래의 묘미죠.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넘겨주질 않아. 자,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자, 그 뒤에 체크해보자.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니네가 당근 거래했어. 돈 줬는데 물건을 안 줘.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민사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강제 집행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이제 밑줄이 가는 거고, 이제 용어로서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은 앞에 이어서 D로 체크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강제 집행 뭔가 봅시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까 그 상황에서 니네가 돈 줬는데 아이폰 니네한테 안 넘겨. 그러면 국가가 물리적 실력, 심지어 여기서 물리적 실력이라는 건 뭐냐? 니네 혹시 집달리라고 들어봤니? 집달리?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내가 예를 들어 빚을 줬는데 빚을 못 갚아. 그러면 나한테 돈 꿔준 사람들은 채권이 있는 거고 나한테는 빚을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배째라 하는 거야. 돈을 안 갚고. 그래서 만약에 그 나한테 돈 꿔준 사람들이 나한테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근데 진짜로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집달리라고 공무원들을 보내갖고 우리 집에 와갖고 탈탈 터는 거야. 돈 될 만한 거. 그래갖고 걷다가 압류 스티커를 붙여버려. 그렇지. 경험해봤나? 그런 거 없어? 옛날에 이제 흥부전에서 이제 흥부가 제비가 박을 물어다 줘갖고 그 박을 타니까 거기서 이제 집달리들이 나와서 흥분의 집에 이제 물품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빨간 딱지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딱지를 붙인 거는 국가에서 강제로 경매에 넘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중고 물품 같은 거 좀 싸게 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
경매 사이트가 있어. 국가에서 하는 그 경매 사이트에 올라가면은 그 생각보다 말 그대로 경매 방식 알지? 니네가 어떤 물건 뭐 아이폰이 경매에 올라와 그건 눈치껏 봐갖고 뭐 20만 원 뭐 그렇게 이제 써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낙찰이 받으면 너희한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겠지. 그리고 니네가 이제 국가에 2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국가에서 그 20만 원을 나한테 돈 꿔준 사람들한테 변제를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진짜 와갖고 실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야. 자,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을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 을의 과실로 불이 나서 그림 A가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골 때리는 상황이네요. 결국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없다. 그림이 없으니까 야 그림 넘겨 그림의 소유권 이전해 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어. 그러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밑줄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 사기다. 그래서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을이 과실로 불을 낸 거니까 당연히 이 그림을 넘기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 거기에 상응하는 뭐 다른 뭐 물건을 준다든지 상대방이 원한다면, 아니면은 가장 깔끔한 방법은 돈을 되돌려주는 거겠죠. 자, 이때 채무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을 겁나 어렵게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야? 갑이나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림 자체가 불타 없어졌으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효과가 발생한대. 그러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밑줄 쳐보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야, 너 그림 없다며? 그러면 계약 무효.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지는 일방의 의사표지만으로 성립한다. 즉 을이 원하지 않더라도 갑이 야, 너 그림 없으니까 나 너랑 계약 안 해. 이렇게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은 필요 없지. 자, 이러한 법률행위는 자, 이 단독행위. 그래서 니네가 단독행위에 관해 뭔가 물어보면 빨리 여기를 찾아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여 갑은 계약을 해제했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상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어. 왜? 애초에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이미 니네가 돈 줬잖아.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돼. 이 얘기는 뭐겠어?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 F 원상회복 청구권.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을한테 야, 내 돈 돌려줘 라고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또 청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지점을 악용하는 경우 있어. 중고거래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니네한테 이제 10만 원이 상당히 이제 큰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성인이 예를 들어 당근에서 한 3만 원짜리 뭐 거래를 한 거야. 먼저 선입금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얘가 물건 안 보내고 잠수 탔어. 근데 내가 걔한테 그 3만 원 돌려받으려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먼저 소를 제기해서 재판, 민사 재판을 받아갖고 일단 승리를 해야 되겠지. 상대 과실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나한테 원상회복 청구권이 오기 때문에 내가 그놈한테 다시 돈 돌려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이건 뭔 얘기겠어? 내가 돈 돌려줘 했는데 걔가 또 배째라로 나오면은 골치 아픈 거야. 나 돈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청구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로 나가는 거지. 진짜 걔가 배를 째라 하면은 강제 집행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절차에서 그 몇 개월 이상의 어떤 그 시간이 소요되겠지. 또 선생님이 또 필요하다면 법원 같은데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고, 최소한 이제 경찰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뭐 조서 써야 될 거고, 거기에다가 이런 소송 같은 거 붙으면은 이제 재판으로 가잖아. 그러면 뭐 그런 소소한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까지는 안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또 변호사 비용 같은 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이런 것까지 이제 귀찮아 갖고 신고하겠냐 해갖고 이제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법률 지문 치고는 내용이 이제 쉬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이걸 기억합시다. 법률 지문에서 항상 예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얘는 완전히 눈에 띄는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었죠. 자, 그리고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정도. 자, 그러면은 역시나 이번 주도 3번 문제 정도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3점짜리 보기가 딸려 있는 문제는 윗글만 생각해도 안 되고 보기만 생각해도 안 된다. 윗글과 보기를 모두 고려하면서 보기에서 먼저 포인트를 찝고 들어가야 돼. 자,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래. 계약. 윗글에서 중요한 게 계약이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니네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그걸 이제 유산이라고 하잖아. 근데 부모가 이를테면 살아생전에 자기 자식한테 재산을 일정 정도 넘겨. 그게 증여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증여자만 이행을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야. 한마디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재산을 넘길 의무를 져. 자,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 여기 체크해보자.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필요 없다. 한마디로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면 하면 되고, 자식들은 그 현장에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포인트를 짚었으니까 문제 이거 2분까지 필요 없을 거야. 딱 1분만 줄게요. 1분 풀어봅시다. 자, 못 푼 친구들은 이제 찍어보고, 자, 오늘은 이제 원순대로 갑시다. 자, 윤성아, 답은 몇 번인 것 같아? 3번? 혹시, 몇 번 골랐다고? 1번. 자, 증여, 유언, 매매는 모두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자, 일단, 증여 그리고 유언, 매매
얘네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계약이라는 거지, 계약. 자, 그런데 첫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계약은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며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지. 어쨌든 의사 표시가 합치해야 돼. 자, 그럼 당연히 의사 표시가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지훈이는 몇 번 골랐어? 3번. 다른 거 고르는 사람 있니? 3번 봅시다.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시키죠. 자, 보기에서 뭐라고 그래? 증여도 계약이고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라고 했잖아. 증여자는 의무, 변제의 의무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한마디로 부모 자식 간인데도 부모가 내 아들에게 10만 원을 증여하겠소 하면은 그게 채무가 되는 거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야. 계약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재산 준다는데 왜 이렇게 그걸 법률로 묶어놓을까? 그렇죠. 세금 떼야죠. 증여세 셉니다. 30% 이상 돼. 만약에 부모님이 니네한테 1억을 증여해. 그럼 세금이 한 3천만 원 붙는다라는 거야. 그래도 증여가 내가 알기로는 상속보다는 좀 세금이 조금 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실 거면 세금도 아낄 겸 미리 저한테 전 재산을 주시죠 하면 이제 바로 기싸대기 연락 오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애들아 46에서 아니지 46에서 47페이지 여기가 이제 독서 숙제가 되는 거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문법을 좀 들어가 봅시다. 문법 거의 한 100페이지쯤에 있네. 이제 최근에는 언어와 매체라고 하죠. 잠깐. 음. 117페이지쯤 되네. 자, 이제 언매 쪽에서도 이제 문법인데, 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제 희소식을 하나 줄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문법 하면은 그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죠. 약간 암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오히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쓸데없이 이제 딥한 부분까지 파고들고 예외를 마구마구 물어보고, 그런데 너희들한테 희소식이 뭐냐면은 문법은 수능 문법이 오히려 니네 학교 내신 문법보다 쉬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오늘 이제 의문 쪽 배울 텐데 1학년 때 니네 의문의 변동할 때 고생 좀 했지. 근데 고3 수준의 의문의 변동 관련 문제가 니네가 고1 때 풀었던 의문의 변동 문제보다 오히려 쉽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의 어떤 주관도 들어가고 일부러 이제 등급을 가리기 위해서 그 사실상 학생들이 알 필요가 없는 딥한 부분까지 막 파고들거나 이상한 예외 같은 거 뭐 고기배가 맞냐 고깃배가 맞냐 이딴 거 고기배가 맞을까 고깃배가 맞을까 고기배 이거는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랑도 연관이 되죠. 고기배랑 고깃배랑 뭐가 맞을까요? 고깃배. 다른 의견 없어? 양쪽 다 맞아. 이게 뭐냐면은 니네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어선 물고기 잡는 배 있잖아. 그건 고깃배야. 그리고 니네가 만약에 횟집에 가서
뭐 참치를 먹는데 나는 뱃살이 좋아요 하면은 고기배야. 골 때리지? 이딴 거를 문제로 내고 자빠져 있는 거야. 이거랑 비슷한 거. 나무집이냐 나무집이냐, 이건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 나무집이냐 나무집이냐. 이것도 양측 다 맞아. 나무를 이제 파는 집이냐 나무로 만든 집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시험에 내는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 게, 내가 낚시가 취미인데 평생 내가 고기배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고기배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어선, 배라고 하지 고깃배라는 말도 잘 안 써. 야, 지금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냐, 나무로 만든 집이 있고 나무를 파는 집이 있게? 이런 걸 학생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자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수능은 너희들한테 이런 쓸데없는 암기성 문제를 안 낸다라는 거야. 만약에 니네가 고1 내신이었으면 음운의 변동, 비음화가 뭐고 국외음화가 뭐고 그 예외가 어떤 때 적용되고 이거 다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잖아. 근데 수능은 너희들한테 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내신에서는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을 그냥 이론으로 보기에서 다 설명을 해줘. 설명을 해준 후에 그걸 활용해서 니네가 특정 어떤 문법 상황을 풀이해낼 수 있느냐, 이걸 묻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암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문법이 내신 문법보다 쉽다. 그리고 아까 같은 쓸데없는 건 잘 물어보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때는 이제 마치 독서 지문처럼 문법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자, 요거 기억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문법 영역도 아까 법률 영역과 마찬가지로 니네가 글을 읽다가 뭔가 예외가 발생하잖아? 그 예외는 3점짜리 문제랑 연관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그 예외를 표시해 주는 건 마찬가지죠. 뭐 단, 뭐 다만, 뭐 뭐뭐한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얘네가 예외고 역시 이게 답이랑 직결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대체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음은. 자, 음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자, 역시나 이제 내신은 일종의 말장난 싸움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음은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변별력을 갖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자, 이렇게 내신이나 수능에서 일부러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말을 쓸 수도 있어. 변별력이라는 건 이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의문을 하나만 바꿔볼게. 자, 의미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여기서 의문을 또 하나 바꿔볼게. 의미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이때 오랑 그리고 이 두 개의 발음이, 이 네 개의 이제 발음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어에서 의문은 아주 투박하게 쉽게 얘기하면 국어의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이제 의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의문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 그러면 분절 의문,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하고, 비분절 의문을 운소라고 하는데, 니네가 운소라는 용어는 알 필요 없어. 그냥 음소라는 용어 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문이라고 할 때 음소, 분절 의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국어의 모든 자음과 모음은 다 음소, 분절 의문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놈이 반모음이야, 반모음. 자, 이 반모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니네가 발음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더 이제 반모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내용보다는 이제 방법을 배우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의문의 변동 쪽을 니네가 공부할 때 이쪽은 문법 쪽이니까 니네가 그래도 이런 개별적인 용어 정도,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돼. 아까 선생님이 수능은 너희들한테 암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기로 그 문법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줄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런데 진짜 이런 어떤 기본 개념은 그래도 니네가 알고 있어야지.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 차원이죠. 그래서 수능은 니네가 출제자들이 보기에서 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정도만 공부를 해놓으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 의문의 변동을 공부할 때 너희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 분명히 의문은 변별력을 갖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서 선생님이 소리에 강조를 해놨죠. 이게 뭐냐면은 니네가 의문을 책을 갖고 공부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소리, 발음이란 사실을 관가하고 글자를 생각해.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니네 뭐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도 뭐 받침 니은 뒤에 오는 뭐 예사소리의 경우 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뭐 어간의 받침 니은 뒤에. 자, 그래서 그걸 니네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은 지금 이 경우 왜 뒤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건 받침이 니은이 아니라 니은 지읒이잖아. 근데 의문은 어디까지나 소리랬지. 실제로 우리가 얘를 발음해보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니은 지읒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야? 뭐 이렇게 발음할 거야? 그냥 안으로 발음되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기준으로 했을 땐 사실 얘도 어간의 받침이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놈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항상 의문의 변동은 니네가 지금 나는 소리, 발음에 관해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소리를 내서 공부해야 이해가 갈 거고, 만약에 니네가 눈으로만 이제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1학년 때 의문의 변동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나는 게 거의 없듯이 나중에 가면 또 기억이 안 날 거야. 자,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역시나 이게 다 학교 선생님들 잘못이죠. 의문의 변동을 니네가 마치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니? 이러저러한 어떤 법칙이 있어서 니네가 그걸 외우고 거기에 따라서 발음해야 되는 것처럼 배웠잖아. 안 그래. 의문의 변동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외국에서 한 10년 살다 왔다, 혹은 뭐 경상도나 어디 제주도 혹은 북한에서 한 10살까지 살다 왔다가 아닌 이상 니네가 자연스럽게 그냥 표준 발음을 하게끔 되어 있어. 그게 왜 표준 발음을 하게 되어 있냐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을 보세요. 그 니네가 팔을 이렇게 들고서 안으로 이렇게 굽히는 게 편하냐, 밖으로 이렇게 꺾는 게 편하냐? 안으로 굽히는 게 편하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사용하는 발음기관, 혀라든지 턱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움직이기 편한 방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의문의 변동 현상이라는 건 우리의 신체, 발음기관들이 움직이기 편한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니은이랑 리을은 발음이 되는 이제 방식이 전혀 달라. 거기에다가 발음이 되는 위치도 달라. 니은은 코에서 발음이 되고 리을은 입에서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둘을 연속으로 발음할 때 각각 코에서 한번 신, 입에서 한번 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하겠어? 그냥 둘 다 주둥이에서 실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편하겠어? 당연히 그냥 주둥이에서 연속으로 발음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유마라는 거야. 니네가 유마가 뭔지를 암기하고 있어서 신라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그냥 그렇게 발음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의문의 변동 현상은 외국말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외국어에서는 의문의 변동 현상이 안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납니다. 왜? 걔네도 사람이고 우리랑 신체 기관을 갖고 있는 건 똑같잖아. 예를 들면 니네 다 남학생이니까 축구 좋아하냐? 축구 선수 중에 외질이라고 있지. 외질. 근데 이거 오질이잖아. 오질. 그런데 그 독일 애들 보면은 여기 이제 점이 2개 찍혀 있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umlaut라고 그래. umlaut. umlaut는 뭐냐면은 자, 만약에 오질이라고 발음을 할 때, 자, 오를 발음하려면 니네 혀가 뒤쪽으로 이제 가야 돼. 반면에 그 다음에 질 발음할 때 이는 전설고모음 제일 앞에 높은 위치에서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오, 이, 오, 이, 오이, 오이 하려면 니네 혀가 완전히 뒤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발음하기가 불편하겠지. 자, 근데 이 앞에 있는 애를 뒤에 발음될 이 모음을 넣어갖고 동화를 시킨다고 치자.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에다가 이를 집어넣어. 그러면 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엔 웨이 해봐. 웨이. 이번에 오이 해봐. 오이. 웨이. 어느 게 발음하기 편해? 당연히 웨이. 비슷한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발음되는 게 발음하기가 편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기라고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기. 혀가 아주 밑에 깔렸다가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 불편하니까 어떻게 발음해버려? 그냥 애기. 혀의 위치가 얘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애기 하면은 그냥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훨씬 발음하기가 편하겠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고 독일 나치 애들은 umlaut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괴체 같은 애들도 보면은 걔는 어떻게 써있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점이 2개 찍혀 있다고. 이런 걸 이제 독일에서 umlaut라고 한다. 선생님이 이런 쓸데없는 거를 왜 가르쳐 주느냐? 이거 뭐 니네 뭐 상식 재미로 알고 있으라고 알려주겠어? 의문의 변동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의문을 공부할 때 2가지. 하나, 반드시 발음을 해봐라. 2번째, 의문의 변동은 니네가 발음을 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최선이야.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머리가 나쁘면 좀 고생을 해줘. 암기. 근데 나는 이해도 안 가고 암기도 안 돼.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발음해봐. 발음해보면 니네가 웬만하면 의식하지 않고 발음하면 표준 발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모음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돌아와서 반모음은 뭐냐? 얘는 반은 모음의 성향을 갖고 반은 자음의 성향을 갖기 때문에 반모음이라고 그래. 그러면 반은 이제 모음의 성향을 갖는다는 건 뭐고 반은 자음에 관련된다는 건 뭐냐? 자, 자음은 홀로 발음될 수 있어 없어? 홀로 발음될 수가 없죠. 발음할 때 공기가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요런 거 그냥 혼자 발음 못한다고 최소한 뭐 가 이런 식으로 모음을 실어서 발음해야 되지. 자, 이 반모음도 마찬가지로 홀로 발음될 수 없어. 그 점에서는 이제 자음의 성향을 가져. 그런데 공기의 장애를 거의 받지 않고 나는 울림소리라는 점에서는 모음의 성향을 갖는데 보통 얘가 이제 모음이랑 붙어 나오니까 반모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왕 건드린 김에 우리나라의 반모음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얘들아, 발음을 반드시 해보랬어. 자, 얘 발음해보자. 야.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야는 이 아를 굉장히 빨리 하면 야가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니네가 발음을 해보니까 어때? 야. 앞에 이는 날 듯 말 듯 하면서 아 발음이 바로 나오죠. 그 앞에 날 듯 말 듯한 이를 반모음 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국제 음성보호로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야. 자, 비슷하게 이번에 요 해볼까? 요. 발음해봐. 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오를 굉장히 빨리 하면 이렇게 발음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요 했을 때 앞에 이가 날 듯 말 듯 하지. 그걸 이제 반모음 이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발음해 봅시다. 와 발음해봐. 와. 얘도 이론적으로 보면 오아를 겁나 빨리 하면 와가 되겠지. 근데 실제로 와 발음하면 앞에 오는 나는 듯 마는 듯 하지. 그걸 반모음 오라고 그래. 이번에는 워 발음해봐. 워 하면은 역시 앞에 우는 날 듯 말 듯 하지. 그게 반모음 우야. 그래서 국어에서 반모음은 세 가지. 반모음이 야 할 때 반모음이 와 할 때 반모음 오, 워 할 때 반모음 우.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도 하나 눈에 띄는 구성이 뭐냐면 니네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교과서가 9판이란 말이야. 그 작년에 아니지. 니네가 작년에 고1이었지? 니네가 이제 작년에 심판 교과서로 공부를 했을 텐데 작년 교과서를 보면은 모음 축약에 대해서 배운 적 있니? 니네가 작년에 썼던 교과서에는 모음 축약이라는 개념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은 최근의 수능 트렌드는 이 반모음도 하나의 의문으로 봐.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 이 야가 이 야기가 얘기가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모음 축약이라고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반모음 교체 현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에 그런 최근의 수능 트렌드를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반영을 하기가 귀찮았던지 이번 교과서에서는 모음 축약 자체를 아예 빼버린 거야. 자, 아무튼 최근에는 반모음도 하나의 의문으로 보는 게 이제 수능에서의 트렌드다. 그걸 좀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분절음은 운소. 얘는 이제 아까 분절음은 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나누어서 발음을 하고 나누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비분절음은 우리가 실제로 나누어서 발음을 할 수는 없지만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소리의 길이, 장단, 높낮이, 고저, 그리고 강약, 쉽게 말해 뉘앙스나 액센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 내신에선 이딴 것도 문제 내지. 눈에 눈이 들어갔어. 이런 거. 그래갖고 말 같은 경우에도 말 하면은 그냥 재수 없는 동물. 말 길게 발음하면 사람이 씨부리는 말. 이런 거 이제 고1 때 몇 문제 정도는 니네가 풀었죠. 근데 이것도 문제 내는 선생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야. 눈에 눈이 들어갔습니다. 동물원에서 말이 탈출했다라는 말을 들어봤니? 니네 이거 이해 가니? 이거 들려? 이런 거 아나운서들이나 나눠서 발음하는 거거든? 근데 내 생각에 아나운서들도 이거 나누어서 발음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시청자들이 이거를 의문으로서 구별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현대인에게 사실상 이 소리의 길이, 장단은 음운으로서 기능을 못 하거든? 근데 그거를 단순히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를 내는 게 내신이었던 거야. 수능에서 이런 거 물어볼까요? 당연히 안 물어봅니다. 오히려 니네가 음운으로서 구별하는 건 내신에서 절대 안 물어보는 높낮이나 강약이겠지. 예를 들면 잘했어 이거랑 잘했어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내면서 이딴 거나 내고 있는 거지 내신에서. 그래서 애초에 내 기억으로는 수능에서 비분절 의문에 관한 문제를 내는 경우는 한 번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 한 번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니네가 수능 과정에서 음운이라고 하면 음소, 분절음은, 더 쉽게 얘기하면 자음과 모음, 반모음을 가리킨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자, 자음은 그러면 뭐냐? 발음할 때 공기 흐름에 장애를 받으면 하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홀로 발음할 수 있댔어, 없댔어? 홀로 발음될 수가 없어. 자, 반면에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거의 받지 않고 난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홀로 발음될 수 있지. 자, 니네가 이제 쉽게 기억하면 돼. 선생님이 틈틈이 한자 공부하랬죠? 모음은 어미 모자를 쓰고 자음은 아들 자자를 쓰는 거야. 니네는 엄마가 없으면 뭘 못하지만 엄마는 혼자서 뭘 할 수 있지. 그거야. 모음은 혼자 발음이 되지만 자음은 엄마가 없으면 발음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자음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지 않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나뉘어. 조음 위치, 어디서 발음이 되느냐, 그 다음에 조음 방법, 어떤 방식으로 발음이 되느냐. 자,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 조음이 어떤 문제도 막 내. 요런 부분 막 비워놓은 다음에 빈칸 채워라 뭐 그딴 문제 내잖아. 수능에선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자, 그래도 우리 학교 2학기 때 나 엄매 준비해야 된다 할 때 약간 힌트를 주자면, 우리 한글은 그냥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잖아. 이 양반은 진짜 천재인 게, 자음을 만드실 때 그 발음이 어디서 발음이 되고 그 발음 기관의 어떤 인체학적, 해부학적 어떤 모양, 혹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입술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네가 눈으로 확인해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어? 모양에 다 미음이 들어가죠. 자, 발음 한번 해봅시다. 브, 뿌, 프. 브, 뿌, 프. 니네 입술이 다물어져 있다가 이렇게 터지면서 발음이 되지. 입술에서 나는 소리니까 모양에 다 미음이 들어가는 거야. 입술에 네모난 모양. 자, 그 다음에 잇몸 소리는 니네가 눈으로 봤을 때 뭘 확인할 수 있어? 모양에 다 니은이나 시옷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는 뭐 볼 것도 없이 모양에 지읒이 들어가 있지. 자, 이번엔 연국의 여린 입천장 소리는 기역이나 이응이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목청 소리는 뭐 히읗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놔도 이제 니네가 얘네가 입술 소리구나, 잇몸 소리구나, 그런 걸 이제 구별할 때 기억하기가 쉽겠죠. 이게 다 세종대왕 덕분입니다. 자, 니네가 이미 1학년 때 배웠겠지만 세종대왕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뭐야? 예를 들면 기역, 그 발음이랑 크 발음이랑 발음할 때 발음되는 위치는 같아. 그런데 그보다는 크가 발음이 더 세지. 그러니까 그에다가 획을 하나만 더해서 크를 만들어. 이걸 가획의 원리라고 하잖아. 이런 방식으로 글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 유일입니다. 그냥 글자의 모양만 봐도 얘네는 발음이 비슷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부하기가 겁나 편한 거야. 니네 영어 공부하면
그랑 크랑 이거 모양 보고서 아 얘네가 비슷한 발음이 있구나 추정이 되냐? 전혀 안 되지. 심지어 어떤 차이가 있어? 우리 국어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운에 1대1로 대응돼. 반면에 로마자는 어때? 얘가 어떨 때는 아고 어떨 때 에고 어떨 때는 에이잖아. 그래 보니까 니네가 스펠링 복잡한 단어 보면 이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나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클라이밍 이건가? 이건 나 클림브라고 읽었어요. 클림브라고 읽으니까 영어 선생님이 개패듯이 패대.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 아무리 봐도 클림브잖아. 근데 이걸 클라이머라고 발음 안 한다고 패는 게 말이 돼? 그럼 제대로 써놓던가. 당연히 이런 것도 이걸 나이트로 어떻게 읽냐고 이걸 그러잖아. 근데 국어는 니네가 이거 보면서 이거는 갑이야 라고 읽는 병신이 있냐? 없지. 당연히 1대1로 대응되니까 누구나 쉽게 익히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니네 세종대왕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 그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건 절대 국뽕이 아니라 이건 그냥 팩트야. 니네가 한자 갖고 공부한다고 생각해봐라. 끔찍하지 않냐? 끔찍하죠.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위치 그리고 이제 좋은 방법. 이제 파열을 아까 브브프 했듯이 공기의 흐름이 막혀 있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 마찰 스 해봐. 스 하면은 니네 송곳니 있는데 마찰 소리가 스치지. 그런 게 마찰. 파찰은 파열이랑 마찰이 둘 다 일어나는 거야. 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도만 좀 알아도, 요거는 문법도 문법이지만 니네가 이걸 알아두면 시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고 모든 자음은 안 울림소리야. 그런데 자음 중에 딱 나라 마음 얘네 4개만 울림소리. 다른 말로 하면 유성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성음 나라 마음 얘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음 중에 가장 소리가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줘. 그래서 시인들이 운율감을 형성할 때 예를 들어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어 이런 식으로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거의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그래서 홀로 발음될 수 있다. 자, 다음 모음 진짜 사악한 평촌지역학교는 이것도 외워라 해서 역시 그 빈칸 채우기 그런 문제 내지. 이거 쉬워. 이걸로 외우면 편합니다. 키위 제외의 금붕어 조까. 키위 제외의 금붕어 조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국어 선생님이 무슨 욕을 하냐? 나는 욕하는 거 싫다. 그러면 금붕어 조화로 가세요. 뭐 그건 니네 취향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것만 니네가 외워두면은 그 다음은 쉬워. 여기 있는 애들이 전설, 혀의 최고점이 제일 앞에서 발음되는 애들. 이쪽은 후설. 그 다음에 평순, 원순. 평순, 원순도 기억하기 쉬워. 니네가 발음할 때 입술이 평평해져. 이, 으. 그게 평순이고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래져. 오, 우. 걔네가 원순이거든? 더 단순하게 접근하면 원순 모음에 무조건 오나 우가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고중저. 이거를 이제 기억 못할 일은 없겠지. 그러면 이제 단모음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아까 자세히 설명했죠. 홀로 발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은 자음의 특성. 자,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뭐 반자음이라고 해도 될 텐데 이제 모음이랑 같이 다니니까 반모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반모음은 니네가 발음을 해봐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야 할 때 날 듯 말 듯한 이 반모음 이. 자, 와 할 때 날 듯 말 듯한 반모음 우. 워 할 때 날 듯 말 듯한 반모음 우. 근데 국제음성부에서는 반모음 오랑 우랑 둘 다 이 W 모양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단모음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이중모음이겠죠. 자, 이중모음은 발음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트렌드는 이게 중요해.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최근 트렌드에서 이중모음은 두 개의 음운으로 돼 있는 애들이야. 두 개의 음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아까 야 발음하면 어떻게 됐어? 야, 반모음이랑 단모음 아가 연속해서 발음이 되죠.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 그럼 와는 어때? 와 하면 반모음 오, 그 다음에 아가 발음되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두 개의 음운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 이제 니네가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다른 요소는 다 같고 딱 한 가지 요소만 달라서 의미가 구별되는 애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물, 불, 풀 이런 애들이 최소 대립상이겠지. 이때 내신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 내느냐? 아까 얘네도 최소 대립상이야. 발음이 짧으냐 기냐 한 가지 요소 때문에 둘의 의미가 다르잖아. 그래서 발음이 짧은 애랑 긴 애랑 최소 대립상을 이룹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가봅시다. 아, 겁나 재미없네.
너 화장실에서 안 나와?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는 양은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 그래서 120페이지 3번 문제. 120페이지에 3번 문제 정도만 같이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역시 이제 보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좀 짚어야 돼. 자, 어쨌든 문제를 푸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암기를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수능은 니네가 이 보기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정도만 공부가 돼도 된다라는 거야. 자, 음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음절.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니네 책을 보세요.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야. 그래서 한 번에 발음되지.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글자. 자, 구조는 중심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양쪽에 부가적 요소가 덧붙여 이루어져요. 한국어에서 중심적 요소를 중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글에서 음절을 이루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일단 중성만 있어도 음절을 이룰 수 있어. 그 다음에 초성과 중성, 그 다음에 중성과 종성,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겠어? 풀 버전이죠. 초성, 중성, 종성을 나눠서 각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제 봤겠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모든 음절에서는 중성, 모음이 최소 하나씩은 들어가 있지. 반면에 아까 초성은 자음은 이제 홀로 발음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중성이란 발음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중성을, 모음을 이제 우리말에 음절핵이라고 그래. 음절핵. 음절의 핵을 이루는 놈이라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중심적 요소가 중성, 음절핵이 된다라는 거야. 그 정도 이제 체크를 해둡시다. 자, 한국어에서 중심적 요소를 중성, 음절핵은 쉽게 말해 모음, 부가적 요소로 이제 중성 왼쪽에 있는 초성, 오른쪽에 있는 종성이 일반화되어 있다. 한국어 음절의 유형은 초성과 종성의 자음이 오는지의 여부, 중성의 어떤 모음이 오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자, V형 오, 우 그냥 하나의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C형 루 초성 플러스 중성이지. 자, SV형 이중모음인데, 자, 이중모음은 조심해야 된댔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초성, 중성, 종성이 다 결합되어 있네요.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음절 유형에서 CVS가 가리키는 게 뭔지 파악해 봅시다. V는 모든 유형에 있는 중심적 요소니 중성의 경우는 단모음인 것 같아요. V는 단모음 체크해보자. 그리고 S는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할 반모음인 것 같습니다. S는 반모음. 그러면 C는 뭐야? CVC 예시를 보았을 때 C는 중심적 요소인 중성 양쪽에 오는 조성각 종성에 해당하므로 자음입니다. C는 자음. 그렇다면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음절 유형의 음절 유형을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의 경우 음절 유형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주의사항. 자, 이 의문에서 지금 수능형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이제 가끔씩 너희들한테 함정을 파는 게 뭐냐? 자, 이 말을 기억하세요. 초성에 있는 자음,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지훈이가 잘하니까 지훈아, 얘 발음해봐. 응? 뭐라고? 어디? 요거. 얘 발음해봐. 발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초성에 있는 이응은 사실 소리가 아닌데 그냥 모양이 이상하니까 적어줄 뿐인 거야. 이응은 오로지 종성에서만 발음됩니다. 앙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니네를 낳고 있지. 초성에 이응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는 유이응이지. 유이응. 자, 그러면 유이응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거 푸는데 딱 1분도 필요 없어. 시간 안 질게. 바로 풀어보세요. 됐어? 그러면 유찬아 답은 몇 번이야? 3번. 잘했습니다. 다른 거 고른 사람 있나요? 자, 분석해 볼까? 융이잖아, 융. 그러면 얘는 반모음 이랑 우랑 이응이지. 그러면 반모음 단모음 자음이니까 이제 SVC형이 돼야 되겠죠. SVC. 뭔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지점은 두 개야. 첫째,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 낚이는 아마추어 같은 짓은 하지 말자. 왜 지워버렸어?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어? 최근에 이중모음은 두 개의 의문으로 보고 있다. 이중모음. 단모음과 반모음에 결합된 두 개의 의문으로 보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의 변동 봅시다. 자, 고1 때 다 배웠던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가 이제 적을 때는 뭐 받침에다가 치읓도 적고 니은 지읒도 적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하지만 실제로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발음은 7가지밖에 없댔지.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명박이 이런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받침, 쌍기역 이런 애들. 자, 요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쌍기역이랑 키역은 기역으로 발음이 돼 결국엔. 그 다음에 디귿이 좀 복잡한데, 자, 디귿 자리에서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요런 애들은 다 결국엔 디귿으로. 그 다음에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꽃 실제로 치읓이 발음되는 게 아니라 디귿이 발음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죠. 자, 다만 얘네가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 자, 둘 다 닭이라고 발음됩니다. 그런데 두 음절에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 현상은 전혀 다른 현상이지. 자, 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쌍받침 있잖아. 된 소리가 받침에 올 경우 니네가 이래서 선생님이 이제 발음을 해보라는 거야. 눈으로만 보면 이게 두 개의 음운이라고 착각하기 쉽겠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음운이야. 하나의 음운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니네가 연음을 해보면은 어떻게 발음돼? 다까. 자, 반면에 얘를 이제 연음을 해볼까요? 발음하면 달기.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하나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러니까 얘는 크게 보면 교체 현상이지. 오케이?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음운이 두 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졌죠. 이런 거를 뭐라고 했지? 자음군 단순하고 크게 보면은 탈락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 바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쌍받침이 교체되는 현상이랑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이 되는 현상, 요런 걸로 이제 너희를 낚을 수 있어. 특히 내신에서 이거 자주 써먹는 속임수죠. 자, 질문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음아 기억,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면 뭔가가 비음, 니음, 미음, 이음으로 바뀌면은 니네가 비음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거를 니네가 한 스텝 더 나가서 기억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교체가 된다는 것까지 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발음을 자꾸 해보랬어요. 자, 먹는 발음해 봅시다. 하나씩만. 먹는.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열음이고 입에서 나는 소리야.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비음, 코에서 나는 소리란 말이야. 이걸 니네가 어떻게 알면은 되냐면은, 자, 기역, 디귿, 비읍, 얘네는 이제 다 구강,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코를 이렇게 막아놓고서 발음하면 드, 발음 되지. 그런데 니음, 미음, 이응은 코에서 나는 비음이기 때문에 코를 이렇게 막잖아? 발음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역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야. 비음하는 이런 뭐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둥이에서는 주둥이에서 나는 소리끼리, 코에서는 코에서 나는 소리끼리 연속으로 발음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둥이에서 나는 소리를 코에서 나는 소리로 동화를 시켜버리는 게 비음화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마는 더 단순해.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되면 유마야. 자, 역시 발음해볼까? 달림. 발음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달림. 자, 이 경우에 이제 니은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자, 여기서 이제 한 스텝만 더 나가 봅시다. 이 비음화와 유음화를 통틀어서 자음이 동화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자음 동화라고 하거든. 근데 이 비음화, 유음화, 자음 동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자음의 조음 위치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않습니다. 조음 방법만 변해.
오히려 수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니네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정리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소린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비음아는 뭐였어? 자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니은, 이응을 만나면은 각각 미음, 니은, 이응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비음아였잖아.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조음 위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조음 방법만 파이어름에서 비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유마는 니은이 리을로 동화되는 현상이었잖아. 역시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으면서 조음 방법만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음 동화는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뀌는 현상이다. 알겠죠? 자, 아무도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이제 디귿, 티귿이 이모음이나 반모음이를 만나면 각각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서 지치로 발음되는 현상이야. 자, 그래서 역시 발음해보자. 굳이, 같이. 자, 그런데 이 구개음화에서는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둘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구개음화는 뒤에 오는 이 모음이 형식 형태소일 때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없어야지만 일어나. 자, 예를 들면 자, 의식하지 말고 한번 발음해보자. 삼촌이, 자, 삼촌이 어떻게 발음되는 것 같아? 삼촌이 밭일랑에 서 있다. 밑에는 삼촌이 밭이랑 논을 샀다. 자, 이 경우 이제 여기 오는 이랑이 너랑 나랑 할 때 이제 조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니까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밭이랑이 된 거야. 반면에 여기서 이제 이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뭐 너희들한테는 낯설겠지만 그 밭 가보면은 밭에 이제 땅을 이렇게 갈아 놓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랑, 패여 있는 부분을 고랑이라고 그래. 어찌됐든 실질적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과정까지 니네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밭이랑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그렇지,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 비음화가 일어나서 반니랑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자, 몰랐던 친구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그리고 비음화.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응용이 이제 혼리불, 이런 것도 학교 선생들이 많이 내지. 이 경우에 이가 이불, 실질적 의미가 있으니까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고 역시 같은 과정이야. 음절의 소리 규칙 니은청과 비음화 거쳐서 혼입을. 근데 니네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문제 의외로 자주 내는데 써먹는 얘가 이 반니랑이랑 혼입을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자, 이 외에도 이제 한 가지 덤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은 국외음화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뭔 개소리입니까? 예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자, 잔디. 잔하고 디로 나누면 의미가 없어지지. 그러면 잔디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잔지가 아니라 그냥 잔디로 발음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디귿 뒤에 전미사 시각이 결합되어 T를 이루게 되면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치로 발음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많이 써먹는 게 다치다, 굳히다, 묻히다, 받치다가 있겠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치다, 굳히다, 묻히다, 받치다. 모르겠어요. 뭔가 찜찜하긴 한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 이제 알코올성 치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니네가 나를 볼 때 저 새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쪽이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된소리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사소리가 된소리 쌍으로 된 애들을 얘네로 이제 바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 숙제가 나갑니다. 특별 숙제는 뭐냐? 니네가 나랑 이제 공부를 같이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눈치를 챈 친구도 있을 건데 저 새끼는 학원 선생인데 진짜 참 뭐 외우라는 소리를 안 하네. 그거 느꼈냐? 선생님 웬만하면 니네한테 암기 안 시키거든. 근데 여기서는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놈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거 다음 시간까지 암기 숙제입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리고 비음 아니다. 그래. 울림소리, 비음, 유음, 그 다음에 국외음, 정확하게는 경국외음. 자, 일단 예사소리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거든. 그래서 우리 때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구두 벗어줘 이런 식으로 외웠어. 구두 벗어줘. 구두 벗어줘. 그럼 된소리는 뭐냐? 쌍으로 된 놈들이지. 그래서 얘네는 꾸뚝 벗었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센소리, 이제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가외의 원리로 만드신 키역, 티귿, 피읍, 치읓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때는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애들이 이제 만들어냈던 게 뭐 파티 축하? 파티 축하랑 또 뭐였더라? 뭐 이상한 거 있고, 난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 피카츄털. 재수없는 피카츄털. 하나 더 있는데 파티 축하랑 피카츄털 뭐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울림소리.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있는데요. 얘는 뭐 노란 양말도 있고 마누라야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건 나라마음. 왜 나라마음이냐면 라임을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비음이 내 마음이야. 유음, 리을. 그 다음에 경국의 음은 지읒 들어간 놈들이 다 경국의 음이에요. 그래서 최소 이 정도는 니네가 다음 시간까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왜 이걸 암기를 하라고 하냐면은 첫째 얘네는 문제랑도 연관이 많이 되고 이제 고3 지문인데 보기 우리한테 보기를 준다는 점에서 암기를 안 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잖아. 그런데 고3 지문인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뭔지까지 일일이 다 우리한테 설명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니네가 이걸 외우고 있으면 뭐가 좋은지 알아? 이런 의문의 변동 현상을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예를 들어 비음아,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변하니까 비음아야. 비음, 내 마음 외우고 다니 친구는 비음이 아닌 게 내 마음이 되면은 비음하구나.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이 되니까 구개음하구나.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가 되니까 된소리 되기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숙제 암기 영상 보는 놈들 그 영상 봤는데 숙제 안 내줬다 이런 소리 하면은 목을 비틀어 놓겠습니다. 분명히 나 이거 숙제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이걸 안 해오면 이제 숙제를 안 해온 것도 안 해온 거지만 영상을 대충 봤다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된소리 대기가 있는데 얘들아, 된소리 대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구두 벗어줘가 꾸뚜 벗었죠가 되는 건데 수능에서는 단순히 뭐 여기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이런 식으로 묻지를 않고 이 된소리 대기가 관련된 이제 발음 규정이 많거든. 그래서 이 규정들을 뭐 24항, 25항, 뭐 27항, 28항 이런 거를 보기로 주고서 너희들한테 이게 몇 항에 해당하느냐를 물어봐. 자, 그런데 이거를 니네가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뭔 소리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 원칙.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칙은 뭐냐? 원칙상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 너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효과가 아니라 효과,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 김밥이 아니라 김밥 이런 거는 이제 울림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칙상 얘네는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자, 못 알아듣는 친구들 있죠? 앞에 요 울림소리지, 요 울림소리지. 그러면 이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국어가 어려운 지점 그리고 문법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는 지점은 예외야, 예외. 자, 이제 어감 받침의 니은 미음. 니은 미음은 이제 울림소리지만 예외적으로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얘네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신고, 얹다, 더듬지, 담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글자가 아니라 발음을 공부하고 있어. 담고 리을 미음 받침이지만 실제로 발음해보면 리을이 탈락해서 담, 미음으로 발음이 되지. 마찬가지로 얹다 같은 경우에도 지읒이 탈락해서 언, 니은으로 발음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된소리 발음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이 예외 속에 또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냐? 사피동 전미사가 결합되면은 또 된소리 발음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1학년 때 배웠지? 사동전미사 이리기 우구추, 피동전미사 이리기 이런 애들이 이제 붙으면은 자, 엄마가 아기한테 신발을 신겨. 보통 우리가 신긴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잖아. 근데 신게 한다. 사동의 의미가 있는 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신기다가 아니라 신기다. 마찬가지로 아기가 엄마한테 안긴다. 이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안긴다가 아니라 안긴다. 근데 안긴다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신긴다. 야, 신발 좀 신겨. 이런 식으로 된 소리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생들이 보통 문제 내는 건 신기다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어감받침 25항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써먹는 게 26항. 26항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써먹어. 왜 그러냐? 니네가 이게 한자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니네가 많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평소에 한자 공부 많이 하랬죠? 갈증, 뭐 갈등, 뭐 발전 요런 거 많이 써먹고. 자, 그 다음에 두어절 이상이 연결되는 경우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구두버서조는 된소리되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를 수능에선 다 보기를 준댔지. 근데 니네가 어간이 뭔지를 몰라서 이걸 못 알아듣는다거나 혹은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거나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자진납세 합시다. 어간이 뭔지 모르는 사람? 어간은 동사와 형용사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신, 언, 더듬, 담 이런 애들. 그런데 이제 고2 중에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꽤 있지. 자,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관형사나 관형어가 하는 일은 뭐야?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지. 자, 그래서 할이 발을 꾸며주고 만날이 사람을 꾸며주고, 자,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를 잠시 관형어처럼 쓰일 수 있게,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놈이 관형사형 어미 혹은 관형형 어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할바, 뭐 알바, 만날 사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거랑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게 어미 리을 뒤에서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거든. 자, 할지. 자, 나 걔가 내일 올지 안 올지 몰라. 올지. 자, 그러면은 애들아, 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냐 이쪽이냐 이걸 물어보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렇지? 어떤 게 관형형 어미 리을이고 어떤 게 그냥 어미 리을인지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운 맞춤법 띄어쓰기에서 관형어랑 꾸밈을 받는 체어는 반드시 어떻게 써? 띄어서 붙였어? 띄어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관형형 어미 리을 뒤에는 다 띄어쓰기가 돼 있지. 반면에 일반적인 어미 리을 뒤에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니네가 이제 얍삽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요령, 얍삽이고 진짜 좋은 건 뭐야? 아, 관형사형 어미 용어를 관형어처럼, 아니 용어를 잠깐 관형어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들이지. 그럼 뒤에는 꾸밈을 받는 체언이 오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베스트고, 안 되면 이제 얍삽하게 띄어쓰기가 되면 관형사형 어미, 띄어쓰기가 없으면 그냥 어미 리을.
자, 하지만 우리는 약사파계보다 정도를 갑시다. 정파로 갑시다. 사파보단. 물론 나는 사파도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니네가 이게 도저히 무슨 소리냐 물어보는,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 자,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면은 1학년 때 중세국어 배웠잖아. 그 중세국어에 어원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얘 같은 경우에도 눈동자로 발음이 되지. 근데 이게 뭐냐면 눈의 동자야.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 관형형 어미가, 아니 관형격 조사가 의 말고 시옷이 있었잖아. 그래서 눈 시옷 동자, 이게 이제 이 사이 시옷의 관형형 시옷의 영향을 받아갖고 오늘날에도 이제 발음이 눈동자, 길의 가생이지. 그러니까 길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동자예요. 어? 아, 미안합니다. 적을 때는 자로 적어야죠. 근데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는 눈의 동자. 근데 그 의가 관형격 조사 의 대신에 시옷을 썼었잖아. 그 흔적이 남아서 이제 눈동자, 이 시옷이 발음의 흔적으로 남는 거야.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암 플러스 돼지인데 발음하면 어떻게 돼? 암돼지가 되지. 왜 그럴까? 1학년 때 희유종성 체험 배웠지. 암수할 때 얘네가 다 희유종성 체험이야. 그래서 암돼지, 수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발음 현상에서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중세국어를 파고들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비읍 불규칙 있잖아. 굽다, 굽고, 구워, 고맙다, 고마워. 갑자기 비읍이 탈락해버리잖아. 이걸 현대국어에서 그냥 비읍 불규칙 현상이라고 하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요런 애들이 예전에 순경음 비읍이었던 거야.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라 하고. 자, 음은 탈락. 자, 딱 탈락까지만 하자. 자, 음운의 탈락. 자, 단순화해서 접근합시다. 음운의 교체가 아주 단순하게 도식하면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신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고3 수준에 가면 동화, 같거나 비슷해지는 동화, 이화, 소리가 오히려 성향이 달라지는 이화,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아. 자, 그러면 탈락은 뭐겠어? 하나의 음운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자음군 단수나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올 때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요것도 이제 1학년 때 기억나죠? 세부 규정 줘서 뭐 리을 기억은 앞에 게 발음되냐, 리을 비읍은 뭐 뒤에 게 발음되냐, 예외는 없냐, 이딴 거. 수능에서는 반드시 그런 건 보기 주고 물어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자, 자음 탈락 눈으로 보면서 빨리 한 번씩 발음해서 마무리합시다. 리을 탈락. 자음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니은 시읒으로 뭐 어미와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한다. 울른. 그런데 꼭 어간뿐만 아니라 합성어에서도 많이 일어나. 예를 들어 솔 플러스 나무인데 뭐 소나무가 된다거나, 딸 플러스 님인데 따님이 된다거나.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리을 탈락이냐 아니면 그냥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좀 논란은 있지. 어쨌든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건 얘네는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용언이 아니니까 여기에 설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히읗 탈락. 이제 좋아 발음하면 어떻게 돼? 좋아. 히읗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아오 탈락. 가, 아서가 가서. 서, 어서가 서서. 똑같은 발음 굳이 두 번 불편하게 발음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아, 어를 탈락시킨다. 이게 이제 내신에서는 뭐 동음 탈락 혹은 연음 탈락이라고도 하지. 아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적을 사람만 적어요. 아어 탈락은 다른 말로 동음 탈락 혹은 연음 탈락이라고도 해. 자, 그 다음에 으 탈락. 말 그대로 크 어서가 으가 탈락하니까 커서. 담그아 같은 거 잠그아. 으가 탈락하니까 잠가가 되겠지. 잠가. 자, 여기서 이제 탈락 현상에서 조금 특이한 건 뭐냐? 자, 리을 탈락, 아어 탈락, 이거 으 탈락. 얘네 같은 경우에는 발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 반면에 히읗 탈락은 어때? 히읗 탈락 발음할 때는 히읗이 탈락하지만 적을 때는 반드시 히읗을 밝혀 적어줘야 되죠. 간혹 가다가 표기에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느냐 물어봅니다. 자, 근데 오늘 배운 내용에서 전혀 새로운 걸 배웠다 하는 건 없지 솔직히. 1학년 때 다 배웠던 거고 오히려 뭔가 새롭다면 가르치는 방식이 좀 낯설었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전혀 듣고 나니까 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지. 그 이유는 뭐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리, 발음인데 니네가 발음을 자꾸 안 하고 눈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매번 그냥 잠깐 암기됐다가 리셋이 되는 거야. 반드시 소리를 내서 발음하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런 현상이구나. 구개음하는 이런 현상이구나. 기억을 해야 되고 다음 주까지 요거 암기해야 되고 좋아. 그러면 이 뒤에 안 배운 게 있으니까 오늘의 숙제는 120까지. 자, 그러면 또 안 가르쳐 줬다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암기하는 거와 더불어 본교재 46부터 47, 118부터 120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다음 주에 영상 시청했다고 해서 숙제를 안 해오는 건 이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어? 그러면 니네도 쉬어야 되니까 빨리 숙제만 내주고 나갈게. 독서 사이트로 하나밖에 안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게 아니라 친구 때 안 갖고 왔다고? 네. 그럼 알아서 한 회차 더 풀어와. 네. 유찬이는? 책 안 갖고 왔다고? 사야 된다고 새로? 그럼 전 거 갖고 왔냐? 전게 몇 단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3.5 독서 3.5 둘 다 3.5였어? 지금 4일차 8차인가? 뭔가 이상한데? 저번에 숙제를 왜 안 했어? 응? 새끼게 날 넣으려고. 오늘 며칠이냐? 오늘 8일? 자, 3.5 전개 3.5
으이씨, 이제.